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건 파일 24 정찬배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건 파일에서 선정한 탑7 뉴스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같은 판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기소된 사건이죠. 대북송금 사건. 이 사건을 맡은 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얼마 전에도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판사라고 합니다. 이 대표 측에서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갈치, 이 주문하지도 않은 갈치가 왔다고 합니다. 택배로. 그래서 항의를 했대요. 그래도 뭐 보낸 거니까 맛이나 보자 했는데 야 이게 생각보다 맛있더랍니다. 가격도 싸대요. 자, 이 갈치는 대체 어떤 갈치인지 잠시 뒤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어도 있네요. 오늘 생선 참 많이 나오는데 연어를 흉내내는 황당한 운전자 소식입니다. 연어도 아닌 것이 거꾸로 거슬러 갔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같은 키워드에 담긴 소식 지금부터 네 분의 패널과 함께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최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번 지적도 하지 않습니까? 국정원 보고서, 기밀 보고서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자, 오늘은 무슨 재판인 겁니까? 네,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근에 기소가 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대북 송금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다. 이런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요,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가 됐고요. 또 현재 증인 신문이 5명 이내로 남아서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날 가능성이 가장 큰 재판입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이 성남 도계공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말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은 기소는 가장 늦었지만요. 유죄가 나오면 형량이 중대한 혐의인데다가 지금 이제 일주일에 최대 4번까지도 재판을 받아야 할 수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최근에 검찰이 기소한 게 대북 송금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판단할 재판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누구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던 바로 그 판사라고요? 네, 같은 재판부고요. 부장판사도 동일합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고요. 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이분이 2022년 10월부터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심리해온 판사입니다. 지난 7일 다 아시는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 또 불법 정치자금, 뇌물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던 바로 그 재판부의 바로 그 재판장이고요. 재판부가 당시에 이 쌍방울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스마트팜 사업비 그리고 이 대표의 방북비 등을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 대납해 준 것으로 판단을 했었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실을 그때 당시 보고받았는지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판단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거의 재판이 파행에 가까울 정도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검찰 측의 진술회유 등에 대한 주장도 있었지만 재판부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의 목소리들도 있었거든요.
이전 부지사 측에서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이 확정되기까지 77일 동안 재판이 멈추면서 굉장히 장기간 재판이 지연됐던 그런 적이 있었고 그랬었죠. 사실 올 2월에 배석 판사 2명이 교체가 됐어요. 왜냐하면 2월이 이제 인사이동 기간이기 때문에 예. 그때 당시 신진우 부장판사도 교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유임이 됐었습니다. 수원지법 측에서 심리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1심 선고 직후에 재판부를 향해서 강한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의 편파적인 그리고 검찰의 대단히 친화적인 진행으로 봐서 이러한 결과를 예상했던 것은 맞습니다.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 선택이 있었습니다. 자,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77일 동안 재판이 멈췄던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지금 재판부 기피 신청을 검토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피를 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될 텐데 기피 신청하면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일단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형사 11부가 아닌 다른 부에서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에 불만이 있으면 항고를 해서 이제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재항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판단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만약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준다면 기피 사유 중에 유일하게 검토될 수 있는 게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 사유인 것 같아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1심 재판이 틀렸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화영의?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만약에 기피 신청을 한다면 이화영 부지사 때 지적이 된 것처럼 재판을 지연시킬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기피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해야 된다는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이른바 엘리베이터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큰 싸움이라도 났나? 아닙니다. 흉기난 동안 그것도 아니래요. 그런데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그 정도로 끔찍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인천의 한 아파트 8개 동의 엘리베이터 24대가 전부 한꺼번에 지난 5일부터 멈춰 섰습니다. 전부 다 멈춰요? 네, 이 아파트는 15층 높이의 아파트인데요. 택배와 음식 배달 등이 끊기면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620여 가구 1,440명의 입주민들이 계단으로 생필품을 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왜 멈춰선 거예요? 네, 왜 갑자기 이렇게 올스톱이 됐냐면요. 바로 안전 때문입니다. 1990년에 이 준공된 아파트인데요. 최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밀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면서 다 멈춰서게 됐습니다. 80대 후반의 한 주민은요. 6층에 사는데도 이 한 층 한 층 이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30분이 걸린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토로를 했고 또 먹고 살아야 하니 시장에 반찬을 사러 가려고 일단 나왔는데 너무 숨이 찬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게 안전진단 검사 결과 이제 이상이 있다고 나왔는데 전부 다 멈춘 겁니다. 아파트에 있는 모든 엘리베이터가 이 더위에 한 15층 사시는 분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뭐 15층에서 일단은 출근하려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다리가 막 후들거리면서 15층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아이고 휴대폰 놓고 왔네. 또 올라가요. 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건 그냥 약관합니다. 입주민들에게는 더 심각합니다. 내려가는 사람은 숨이 차갖고 간신히 내려가요. 갔다 오셔갖고는 쓰러져갖고 일어나시지도 못해요. 계단을 올라타고 내려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시냐고. 전부 다 무릎도 아프고 몸도 좋지 않은 분들이. 우리 주민한테 지금 목숨과 우리가 제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엘리베이터가 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 진짜 저러다가 뭐 어느 분이라도 크게 아프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게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건데 저 승강기 운행 전면 중단 이후에 해당 아파트에서 실제로
2건의 119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어허. 한 건은 뭐냐면 지난 7일 오전 5시 30분께 아파트 4층에 살고 있는 80대 남성이 의식장애를 일으켰다는 신고가 접수가 된 거예요. 80대 어르신이.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건은 12일에 13층에 사는 8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해서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그 어떻게 옮겨요? 당시에 그 소방대원들이 13층까지 걸어서 올라간 거예요. 걸어서 올라가서 80대 여성을 들것에 태운 다음에 다시 들고 걸어서 내려온 겁니다. 저 계단으로. 그렇습니다. 총 6명의 대원이 투입이 돼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1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야, 환자 이송하는 데만 그 불편하시니까 1시간 걸렸대요. 야, 1분 1초가 급한데 계단으로. 자, 일단 뭐 이런 거 없어요. 아니, 24개가 다 위험한 건 아닐 거고 그중에 뭐 좀 괜찮은 거라도 좀 운행을 하면 안 돼요? 관리사무소에서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걸로 보여요. 응급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임시로 승강기를 가동하는 조치를 취해볼까도 했지만 예. 관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걱정을 해서 조치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에 관한 관리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설치검사나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는 합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운행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이런 의무를 어겨서 운행을 했다라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승강기에 태웠다가 승강기가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날씨는 더워지고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80대, 90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데 입주민들이 이러나 저러나 인명피해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신답니다. 자, 그럼 언제쯤 되면 엘리베이터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야, 근데 수리업체 얘기 들어봤더니 이렇게나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시공하고 준공 내는 데까지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계산이 돼서 총 계약 기간을 6개월로 잡은 겁니다. 중구청 또 땅 국회의원 그리고 승강기안전관리공단까지 개입이 돼서 최대한 부품을 빨리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했고 저희한테 공문이 오기를 측에서 최대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자재를 인도를 하겠다. 근데 이제 이 정확한 날짜가 기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날짜는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자, 이 고층 아파트면은 엘리베이터는 거의 생명줄이에요. 엘리베이터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6개월이요? 말이 6개월이 좀 하루도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한번 고장나서 한번 19층에서 내려왔다 올라간 적 있었거든요. 네. 배달 음식 가지러. 와. 못 먹었습니다. 힘들어서. 네, 진짜 그럴 것 같아. 근데 이게 하루도 아니고 거의 6개월을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안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특정한 엘리베이터 업체의 부품을 일단은 계약을 하고 구매 계약을 하면 그제서야 거기서 만든답니다. 그럼 제작을 해서 그다음에 부품을 인도받고 그 아까 보셨죠? 시공하고 준공만 돼 2달 걸린다고. 호호. 그걸 다 합치면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데 근데 이거 진짜 마냥 이대로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지고 또 많이 이제 주민들의 불편 소식이 이제 정부에도 좀 알려지면서 부품 공급을 최대한 땡겨서 원래 9월 수리 예정이었던 것을 정부가 이달 말로 일정은 일단 조율했다고 합니다. 예, 빨리 좀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개월 단축된답니다. 또 다른 아파트도 있는데요. 여기도 엘리베이터 때문에 문제래요. 근데 여기는 고장이 아니에요. 누가 고장을 낸 겁니다. 파손을 했어요. 무려 29층짜리 아파트입니다. 29층짜리. 승강기를 고장낸 사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억울하대요, 이 사람은. 아니, 자기가 사는 집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망가뜨린 건데요? 발로 쾅쾅 찼다고 합니다. 응?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떤 그 여성 입주민이었는데 지난 7일에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서 이 승강기가 17층에서 비정상적으로 멈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찰하고 소방이 출동하는 일까지 있었고 CCTV에 이런 행동이 그대로 다 찍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이 입주민한테 수리비 780만 원가량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멀쩡한 엘리베이터로 발로 쾅쾅 찬 거예요? 그 해당 입주민이 이제 사과문을 올렸는데 거기 보면 저로 인해 불편을 들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도 저희 아이가 1층에 내려가 있었고 저는 맨발로 급한 마음에 아이를 찾으려고 승강기를 탔는데 문이 오래도록 닫히지 않아서 순간 화가 나서 급한 마음에 맨발로 문을 찼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정이 있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평소 승강기는 장고장이 많았고 제가 고장난 타이밍에 발로 찬 것 같다. 아니, 본인이 찼을 때 이미 고장이 나 있었던 거다? 약간 그런 취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00% 저의 행동 때문에 고장난 것도 아닌데 수리비 180만 원을 왜 제가 다 내야 하나? 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야, 아니 CCTV에 찍히니까 아니 그게요 문이 안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찬 건데 그때 고장 난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말도 안 나오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이게 무슨 사과문이냐라고 하면서 주민들 모두 다 완전히 분노의 쪽지를 이 여성의 이 사과문이라고 하는 입장문 성격의 글 밑에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 입주민이요. 당신은 옆라인 엘리베이터 타고 편하게 내려가겠지만 다른 입주민들은 수리비 780만 원 이상의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무릎이 아픈 입주민들도 있는데 며칠째 집안에서만 생활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아이 있는 집도 있잖아요. 그렇지. 아이 있는 집에서는 애들이 매일 계단에서 혹시나 다칠까 봐 노심초사한다고 분노를 했습니다. 또 다른 입주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저는 65살 출근하는 사람인데 이 더위에 강제로 계단 오르내리기 하면서 힘들게 버티고 있다. 직장을 쉴 수도 없고 관절이 안 좋아서 약 먹어가면서 다니는데 우리가 당신의 이 발로 차는 행위 때문에 수리비까지 물어야 되냐라고 하면서 반박하는 글들을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참 화를 못 참아서 이런 일 만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자, 좀 전엔 갈치였죠? 이번엔 연어입니다. 연어. 근데 진짜 연어는 아니고 마치 연어처럼. 자, 연어가 이 바다에 살다가 산란기 되면 강을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근데 이 연어도 아닌 게 마치 연어처럼 거꾸로 갔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함께 보시죠. 야, 거꾸로 올라가는 연어가 아니라 자동차네요. 지금 뭔 차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한 마리 연어처럼 거슬러서 도로 위를 마구 누비고 다니는 차량인데요. 이게 지난달 21일 저녁 8시쯤 경기도 남양주의 한 터널 앞 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도로 CCTV 찍힌 영상 보시면 지금 슬금슬금 흰색 SUV 차량 나타나서 도로 방향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거 보셨잖아요. 아, 결국 경찰에 걸렸네. 그러니까요. 역주행만 한 게 아니었어요. 이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것까지만 보셨는데 터널 안에서 속력까지 냈다는 거예요. 예. 잠시 뒤면 신호가 바뀌어서 이 차량들이 터널 안으로 몰려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아찔한 상황까지 결국 펼쳐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군요. 자, 하지만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만 가다가 딱 저거 뭐야? 경찰차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찰 중에 이렇게 우연찮게 그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는 저게 후면등이 아닌데 뭔가가 다고 있다는 느낌을 팀장님이랑 받아가지고 마이크로 이렇게 경고를 해가지고 이게 만났거든요. 그분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진짜 앞에 차량이 왔으면은 전방에 충격할 수도 있었고 본인이 우회하려고 했으면 아마 사고가 커졌을 것 같다. 그러니까요. 연어도 아닌 것이 왜 연어 흉내를 냈을까요? 소주 2병 마시고 운전했다고 합니다. 다음 사건 보시겠습니다. 술자리에서 더 이상 못 마시겠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술은 자꾸 주는데 이거 못 마시겠다. 그러면은 보통 저 죄송합니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한 남성은 이런 거 저희 회사에도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자 마시자 짠 해놓고 입만 대고 슬쩍 여기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남성 4명이 술을 마시는 중인데요. 자, 저 지금 보셨어요? 맥주를 바닥에 쓱 버려요. 다른 일행은 눈치를 못 챈 것 같고 자, 근데 또 주니까 또 버려요. 야, 아예 맥주 잔이 바닥으로 향해 이번에 실패. 아이고, 타이밍을 못 잡았네. 버려야 되는데 못 잡았어요. 자, 이렇게 계속 맥주를 버렸다고 합니다. 아니 본인이 안 마시는 건 좋은데 바닥에 저렇게 맥주를 버리면 냄새도 나고 다음 손님은요. 바로 그런 상황인데 더 화가 나는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자, 저 상황에서 CCTV에 딱 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바닥에 술을 버렸다는 사실은 CCTV로 분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이곳은 지난해 말에 결혼한 신혼부부가 운영하는 어느 한 치킨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마감을 앞둔 시간에 이 40, 50대 정도 되는 남성 4명이 들어왔고 매장 마감 시간이라 이용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30분만 있다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냥 손님을 받았고 주문한 치킨과 술을 제공했습니다. 30분 남기고 들어와서. 네, 그런데 얼마 뒤에 바닥이 정말 흥건하게 젖어 있는 거를 발견을 했고요. 그런데 당시에 사장님 부부는 이 맥주를 버리는 장면은 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가서 물을 흘리셨나요? 이렇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지나가다 뭐가 이렇게 젖었으니까 혹시 여기 물을 흘리셨어요? 딱 걸렸군요. 네, 근데 일행들이 서로 그 건에 대해서 모르는 척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한테 왜 그랬냐, 뭐 네가 그런 거 아니냐라고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업주 입장에서 보면 배달 기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였는데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냄새나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휴지로 청소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저 일행은 바로 가게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아내분이 계속해서 바닥을 치우고 있었는데 나갔던 일행이 다시 돌아오더니 바닥을 치우고 있는 아내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저 바닥 치우고 있는데 말이야. 당신 말이야. 사람들 보는데 창피하게 말이야. 그럼 그냥 넘어가지 못해? 이딴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요? 아니 그러니까 뭐 흘린 거를 가지고 물어보니까 그거에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일행 얘기가요. 바닥 치우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돈 주고 사 먹는데 우리가 뭐 바닥에 소변 본 것도 아니고 맥주 흘릴 수도 있지. 이런 말 하면서 삿대질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뭔가 실수로 맥주를 흘린 거 가지고 혹시 뭐 흘리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걸 면박을 줬다라고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주방에 있던 남편이 홀에서 고함이 들리니까 놀라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행이 아내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면 말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행이 남편한테 당신이 사장이냐 무조건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화를 냈다고 하고요. 자, 이제 막 말리네. 예, 알겠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그러네. 근데 자영업자분들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분 때문에 배달 주문 밀린 거 처리 못하고 그리고 만취한 사람한테 저렇게 얘기해서 시비 붙어봤자 그날 장사만 못하면 결국에는 자영업자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그냥 달래서 보냈다고 합니다. 자, 아까 그 밀려나가는 장면 볼 수 있습니까? 자, 나가세요. 그러니까 말이야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잘못했습니다. 나가세요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응? 내가 누군데? 자, 보세요. 네, 손님.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말이야, 내가 임마 말이야. 막 이러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데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네요. 근데 어디 이 동네 구청 직원이랍니다. 구청 직원? 네, 그래서 제가 이 동네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이런 가게 처음 보는데 바로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망하게 한다고요? 일단 저 사람이 진짜 구청 직원이 맞으면 저 구청에서 저 사람 징계부터 해야겠네요. 일단 그거부터 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은 가게 상호를 말하면서 SNS 올려서 이 가게 망하게 해주겠다. 뭐 그렇게 화가 날 일이었는지 본인들이 맥주를 부었고 청소는 저분들이 해야 됐는데 그 잠깐의 뭐 약간 민망함? 그것 때문에 저 정도 얘기하나요? 손님이 왕이 아닙니다, 이제는. 저 정도까지 하는 건. 그리고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어디 구청 직원이 맞으면 저 구청에서 좀 나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한 유세에 떠셨네. 내가 누군 줄 알아? 구청 직원이야. 여기 망하게 할 수 있어. 누가 망하는지는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지옥이 된 주점. 어느 일요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단란주점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단란주점의 이른바 1번 방이라는 곳 안에서 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이날 이 주점을 찾은 3명의 남성이 있었고 피해자들을 고문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그리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사건 당시에는 이런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마치 생지옥 같았다. 그날 그 주점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이 발생한 날이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고요?
네, 사건 발생한 날이 98년 6월 14일, 그러니까 딱 26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그날은 이 프랑스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인 한국과 멕시코 경기가 있었던 날인데 당시 방송 3사가 공동 중계를 했는데요. 시청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79.2%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을 정도로 모든 이목이 이 TV와 축구 경기에 쏠려 있었던 날이었던 거예요. 평소보다 강남 거리가 더 한산했는데 새벽 2시를 조금 넘겼던 시간에 한 택시기사가 주점 앞을 지나다가 쓰러진 여성을 발견을 하고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곧 출동을 하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했는데요. 그 안이 그야말로 너무나 끔찍한 아수라장 상태였던 겁니다. 바닥에는 물이 흥건하고 유리 파편이 엄청나게 흩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주점의 1번 방에서 시신 3구가 한꺼번에 발견이 됐는데 40대 여성 피해자 중에 한 명은 주점 주인이었는데요. 고문한 것 같은 심각한 자창이 있는 상태였다고 하고요. 또 다른 40대 여성은 주점 손님이었는데 시신에 족적이 남겨져 있을 정도로 심각한 구타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구의 시신은 30대 남성의 시신이었는데 주점 단골 손님이었던 택시 기사였는데요. 세 피해자 중에서 가장 많은 자창이 남겨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 옛날에 뭐 그 단란주점이라고 하던 유흥주점의 한 방에서 주인과 손님 2명이 잔혹하게 살해가 됐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요? 그 3명의 남자가 지목이 됐습니다. 그 사건 당일에 해당 주점의 주인의 언니가 잠시 그 동생을 대신해서 좀 가게를 봐줬는데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13일 밤 10시쯤에 남성 손님 3명이 들어와서 2번 방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명이 도우미를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다른 일행 한 명이 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만류를 했고요. 이들은 양주 한 병과 과일 안주를 시킨 뒤에 방으로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점 주인 언니는 이후 10시 20분쯤에 여성 손님 2명이 들어와서 1번 방으로 안내를 했고요. 밤 11시 50분쯤 동생과 교대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남성 손님 3명은 당시 히트곡이었던 최윤아 씨의 흔적을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제는 가도 되는 건가요? 어두워진 자, 이 최윤아 씨의 흔적 워낙 유명한 노래고요. 뭐 가수와는 관련이 없는 사건이고요. 근데 이런 노래를 차분히 부르는 사람이 설마 살인범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노래에서 전혀 공격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 아주 서정적인 노래고 저 노래 말고도 당시 남성 3명이 사용한 노래방 기기에 그 불렀던 노래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어떤 노래들을 불렀냐면 박강성 씨의 장난감 병정, 박상민 씨의 하나의 사랑, 녹색지대의 준비 없는 이별. 다 서정적인 노래거든요. 조금 우울한 느낌도. 뭐 우울한 서정적인 노래가 대체로 좀 우울한 느낌도 같이 깔려 있는데 그러니까 발라드 곡들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어떤 위협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조금 후에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어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진술에 따르면 여성 손님들이 2명이 이제 따로 들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여성 손님이 들어가 있는 방에 주점 주인이 들어가서 옆방 2번 방에 있는 남성 3명 남성들하고 합방을 하는 게 어떠냐. 같이 놀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예,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성 2명이 2번 방으로 자기를 옮겨서 남성 손님들하고 같이 놀아보려고 했는데 합석을 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다시 나와서 애초에 여성들이 있었던 1번 방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네 방으로 갔어요. 네, 돌아갔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주점 카운터에서 주점 주인하고 남성 손님 3명이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불만이 있는 겁니다. 다른 손님들 왔다가 갔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 얘기를 듣고 이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누군가 봤기 때문에 범인들의 몽타주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3명인데요. 저희들이 왜 이 몽타주를 다시 보여주는지는 잠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3 남자가 주점 주인과 실랑이를 벌였다는 겁니다. 혹시 여성 손님들과 아이고 왜 이렇게 제대로 합석 똑바로 못 시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왜 돌아가게 만들었어? 주인 탓을 할 수도 있고 주인에게 항의를 했다든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군요. 네, 일단 저 항의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어떤 항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 항의가
뭔가 이 살인 사건의 트리거가 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갑자기 1번 방 이제 생존자하고 그 친구가 둘이 있던 1번 방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주점 주인하고 아까 같이 있었다는 30대 택시기사가 이 단란주점의 단골이고 이 주인하고 평소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택시기사라고 합니다. 그 둘이 결박된 상태로 엄청나게 폭행을 당한 채 피까지 흘리면서 1번 방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밀려서. 그때부터 폭행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미 폭행을 하고 결박을 해서 1번 방으로 밀고 들어온 겁니다. 이 남성 셋이. 그다음부터 무차별적인 폭행과 고문이 이어졌는데요. 이제 피해자들 호소에 굉장히 잔혹하게 대응했는데 아까 주점 주인 같은 경우 뭐 제발 살려달라 이렇게 뭐 당연히 저 정도 되면 그 얘기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조용해라면서 말하는 입을 공격을 했고요. 흉기로. 또 생존자 같은 경우 남편이 지금 뇌수술을 받고 일을 못해서 내가 식당 일로 겨우 살아가고 있으니까 제발 살려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범인 중 한 명이 우리도 회사 잘려서 아줌마하고 똑같은 처지야 하면서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아. 그런 이후에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술 마시면서 노래 잘 부르다가 뭐 합석에 실패했다고 갑자기 폭행 휘두르고 흉기까지 그리고 돈까지 가져갑니다. 범행 목적이 대체 뭐였을까요? 네, 당시 경찰은요 사건 초기에 이 계획적 강도 범행을 의심을 했습니다. 주점에 카운터 수화기가 내려져 있었고요. 또 피해자들의 바지 주머니가 찢겨져 있었고 금품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또 프로파일러들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그 이유가 강도 사건이라면 금방 들어와서 이제 금품을 훔쳐서 달아나야 되는데 피해자들의 금품이 모두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뭐 금, 시계 이런 게 또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독한 양주를 3병이나 마신 것도 이상하고 3시간 넘게 너무 오래 머문 것도 이상하다. 그리고 목격자를 남겼고 또 지문과 체액 등 다수의 증거를 남겼기 때문에 강도 목적의 계획 범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지문이 나왔고 체액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성폭행 가능성까지 조사를 했는데 거기까지 당시 수사력으로는 밝혀내지 못했대요. 그런데 여성 피해자들을 봤더니 머리카락을 정말 뭉텅뭉텅 잘라서 가져갔대요. 야, 이러면서 정말 이 1번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수라장, 지옥이나 다름없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명이 조직폭력배 아니냐, 전문 킬러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왔었다고요. 이게 계획 범행이 아닌데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했던 데다가 쓰인 흉기도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흉기 모두 2가지가 사용이 됐는데 모두 주점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하나는 횟감을 손질하는 도구로 추정이 됐고 하나는 수상 활동할 때 쓰는 건데 이 특수부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무기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흉기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평소 일반인들은 갖고 다닐 수도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존자와 주점 주인의 언니 얘기에 따르면 3명 중 1명이 무리의 리더격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치 폭력배처럼 굉장히 짧은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진술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들을 결박을 했었는데 그 도구도 주점 내부에서 쓰지 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박 도구는 정방향으로 결속을 하게 되면 정말 풀기가 어렵지만 역방향으로 결속을 하게 되면 몸을 조금만 비틀면 금방 풀리는 그런 도구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반대로 결속해 놓은 것들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생존자도 몸부림을 치니까 손이 금방 풀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확인해 봤더니 반대로 결속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뭐 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라든가 아니면은 의외로 좀 허술한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추정까지도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 3명 아직도 못 잡았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아까 그 몽타주 이후에 어떠한 수사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왜? 사건 현장을 뒤덮었다는 물 때문이었습니다. 노래방 안에서 얘네들이 범죄를 하고 거기다 수돗물 틀어놓고 도망을 갔잖아요. 걔네들이 일부러 현장을 굉장히 많이 훼손하고 그다음에 물 틀어놓고 도망갔는데 자, 저 억울한 피해자들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좀 잡아야 되는데 자, 백성문 변호사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공소시효는 완료가 됐습니다. 2013년 6월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뭐 처벌은 못합니다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화성 연쇄살인범 진범 이춘재도 처벌을 하지 못했지만 결국 잡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사건은 묘합니다.
우발적 살인인 것 같은데 흉기랑 이런 것들은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의 분석은 이게 원래 1차적인 범행의 목표가 아니고 다른 범행을 목표로 하고 저기서 술을 마시다가 저기에서 저 범행을 저지르고 2차 범행을 포기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들 처음 오자마자 뭐 도우미 부르자 할 때 우리가 지금 그런 거 도우미 부를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런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 흉기는 이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발적 살인이라면 다른 범행을 계획했었던 그런 범죄자들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공소시효 만료했지만 꼭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가족이 뭐길래가 이어집니다. 가족 간의 사건 전해드리는 가족이 뭐길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참 애매해요.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 행동. 사돈이 좀 어려운 관계잖아요. 사돈의 난감한 행동 때문에 고민이 크다라는 친정아빠, 한 남성의 사연입니다. 사돈, 그러니까 딸의 시어머니 되는 분이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고민을 할까? 자, 일단 병원으로 가보시죠. 여기 병원인데 좀 분위기 심각한 곳이에요. 자, 딸의 친정엄마가 지금 현재 암투병 중입니다. 딸의 친정엄마는 암투병 중이에요. 수술을 받았고 이 병원에 계시니까 사돈인 시어머니가 병문안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를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렇게요. 아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짓을 해요? 이것 봐요 사부인. 내 남편이 그렇게 탐이 나요? 넘볼 사람을 넘봐야지. 어머머 기가 막혀서 진짜. 아니 내가 하긴 뭘 했다고 이래요. 나 좋은 마음으로 온 건데 뭐요? 탐이나? 이봐야 안사돈. 그 말씀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야, 이분들 이게 사돈끼리 대화가 왜 이러죠? 내 남편을 탐낸다고요? 친정엄마는 대체 딸의 시어머니에게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고 그리고 몇 년 뒤에 결국 이 투병을 하시던 친정엄마가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열려요. 시어머니도 이 사돈댁 문상을 왔겠죠? 그런데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온 겁니다. 여기 장례식장인데 번쩍번쩍 옷을 입고 뭐예요 지금? 아니 트로트 가수들이나 입을 듯한 저런 옷을 입고 조문을 온 거예요 지금? 대충 검은색 비슷한 거 입었는데 막 반짝이가 있어요. 막 옷도 많이 파이고. 자, 이 장례식 이렇게 정말 황당한 손님이 왔습니다. 자, 장례식이 끝나고 또 이번에는요. 이 시어머니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바로 며느리의 친정아빠,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안사돈의 남편이었습니다. 고인이 된 분의 남편. 그런데 이 바깥사돈의 손을 덥석 잡더니 쪼물락 만져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 외에 그런 말 있잖아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아직 한창 나이신데 세상가 가셔야지. 참 웃어봐요. 나처럼 좀 이렇게 환하게 웃어보라고요. 예? 아니 지금 웃을 때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세장가 가라고요? 아니 잠깐만, 근데 왜 자꾸 손은 저렇게 쪼물락 손 놓으세요 좀. 자, 이 시어머니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선을 넘은 행동으로 사돈댁은 물론 결국은 자식들까지 피곤하게 만들었다는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시어머니 만만치 않으신데 어떤 가족이었습니까? 네, 60대고요. 전부 30대 아들, 딸을 결혼시킨 사돈지간이었습니다. 뭐 아까 시어머니의 그 난감한 행동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이 시어머니는 상견례 날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상견례? 뭐 시아버지 될 분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신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가 혼자 네, 계셨는데. 상견례 이제 혼자 나와서 이제 사돈이 친정 아빠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 대단히 미남이시네요. 오. 상견례 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남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뭐 지금 뭐 저쪽이 뭐 미남이고 뭐 그런 얘기할 게 아닌데 뭐 예물, 하객 숫자 어떻게 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친정 아빠를 보고 계속 또 이어갑니다. 아유, 전 아까 배우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사부인은 평생 너무 좋으셨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뭐 며느리 친정 아버지가 잘생기긴 하셨대요. 사파도 잘생겼네요. 예, 근데 그 한두 번이지 자꾸 저러니까.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에 시어머니를 뺀 모든 사람이 정말 난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이분 약간 눈치가 없으신 분인지 분위기 파악 못하시는 분인지 뭐 아무튼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했대요. 그래서 결혼식까지 마칩니다. 결혼한 뒤에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연락이 자꾸 왔다고 합니다. 연락? 시어머니가 그 친정 부모님들한테 계속해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시어머니가 그 친정 엄마한테 연락을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서로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만나자고. 예를 들어서 요즘 날도 더운데 몸보신 하시러 삼계탕 같이 하시죠? 라고 하면서 만나자고 그렇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아니 뭐 사돈끼리 삼계탕 정도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 친정 엄마와 또 시어머니가 만나면 뭐 얘기도 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삼계탕 정도 같이 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나시자고 이제 연락을 하면서 꼭 한마디 덧붙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깥 분도 같이 오세요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친정 아빠 엄마 같은 경우에는 내 딸의 시어머니의 요구니까 다시 거절도 하기도 좀 뭐하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두 내외분이 같이 나갔다고 합니다. 셋이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모임을 했는데 그럴 때가 되면 왠지 친정 엄마와 친정 아빠가 불편한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만나면 아이고 잘생기셨어. 아이고 이렇게 잘생기셨대.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불편한 상황이 또 생깁니다. 어떤 일이요?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과 시어머니가 만나서 이렇게 셋이 만나잖아요. 예. 그럼 시어머니는 친정 어머니는 본체만체하고 친정 아버지한테만 말을 거는 겁니다. 친정 아버지만 쳐다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셋이 식사라도 할 때는 정말 이제 시선은 친정 아버지에게만 고정이 돼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밑반찬 같은 거 친정 아버지가 잘 드시는 밑반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걸 냅다 옆에 갖다 주면서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맛있지요. 이러면서 챙겨주는 거예요. 옆에 아내인 친정 어머니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게다가 뭐 식사 중에 뭐 좀 흘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잽싸게 휴지나 물티슈 가져와서 막 챙겨주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야, 저렇게 이렇게 밥 숟가락 뜨면 아이고 이거 깻잎 좀 드셔보세요. 그래서 깻잎도 올려놓고. 글쎄, 그 친정 엄마 옆에서 얼마나 불편해요. 저런 모습이. 아니 시어머니 왜 저래?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 옆에 지금 친정 엄마 계시네 진짜. 네, 친정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대놓고 저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친정 아빠가 무슨 농담이라도 하면 아니 이게 그렇게까지 웃을 일인가 싶을 정도로 크게 막 웃었다고 합니다. 악장대소를 하고. 시어머니가 막 이렇게 깔깔 웃었는데 친정 엄마가 무슨 말을 했을 때는 그냥 심드렁했다고 합니다. 대놓고 이렇게 차이가 심했던 건데,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서 식당을 나설 때는 예를 들어서 실밥이 묻었네요 라고 하면서 슬쩍 실밥을 떼는 것처럼 터치하는 일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여기 실밥 있네 하면서 굳이 안 떼줘도 되는데 볼 쪽에다 손대고. 상당히 그 전형적인 그 호감이 있는 이성한테 하는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친정 아빠도 상당히 이 상황을 불편해했는데 문제는 딸을 시집을 보낸 상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돈한테 뭐라고 안 좋다는 얘기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혹시 누구한테나 친절한 분일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시어머니 며느리한테도 잘했을 것 같은데. 근데 며느리한테는 뭐 이랬다 저랬다 그냥 변덕이 죽을 듯 했다고 합니다. 근데 친정아빠가 대화가 좀 잘 통한 날에는요. 며느리한테 그렇게 다정하고 살갑게 잘해줄 수가 없었대요. 예? 근데 문제는 어쩌다가 친정아빠가 약속이 있어서 바깥 양반 같이 오세요 했는데 못 나가거나 뭔가 시어머니 접근을 좀 피한다 싶은 날에는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복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갑자기 며느리한테 오라고 연락해서는 집 청소를 시켰다고 합니다. 무슨 군대도 아니고 하얀 장갑 끼고 옆에서요. 여기도 닦아라 저기도 닦아라 하고. 거기 말고 뒤에. 넌 이렇게 청소를 못하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장갑을 이렇게 한번 탁 닦아보고 여기 아직 먼지가 덜 닦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천장을 닦으라고 했대요. 찬장이 아니고 위에 그 천장 있잖아요. 야. 거기까지 이렇게 닦으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든 일을 계속 시킨 거죠. 근데 딸이 아무것도 모르고 친정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시어머니 오늘 좀 이상했다 하면서 투정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친정 아버지 입장에서는 뭔가 나의 행동 때문에 우리 딸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참. 그리고 이 시어머니 행동이 뭐 꼬집어서 딱 뭐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말하기도 애매하고 사실 친정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거를 먼저 말하기도 민망해요. 아무것도 시아버지라도 아닐 수 계시면 좀 있는데. 얘기할 텐데 시아버지 안 계시니까. 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정 부모가 이 사돈의 행동을 다 받아주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참았대요. 근데 참아줬더니 시어머니가 점점 더 심해진다고요. 네, 아까 처음에 이제 밥 먹자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밥 먹는 걸 넘어서 다른 일로 만나자 그러기 시작합니다. 어허. 사돈 골프도 한번 치시죠? 우리 등산이나 한번 같이 가요. 이거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일인데. 일주일에 한 최소 2번씩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시킨 본인들 자녀들보다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뭐 등산이나 골프 이런 거는 뭐 사실 뭐 목적은 사실 운동인데 이 시어머니는 거의 뭐 총천연색으로 화려하게 옷을 입고 오신다고 옷을 합니다. 막 좋은 옷만 입고 오고. 그리고 이제 정말 급기야 엄청난 사고가 터졌는데 너무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온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 저기 친정아버지를 딱 보더니 혹시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예?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친정아빠가 와 이건 진짜 선 넘었다 판단해서 그건 좀 그렇고요. 정말 이건 애들 보기도 민망합니다. 거절한 뒤로 시어머니를 피했다고 합니다. 이야, 참. 아, 그렇지.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이럴 때는요, 그냥 아예 진짜 딱 잘라서 안 만나는 게 상책이에요. 이거 뭐 우리 딸을 위한다고 이거 한두 번 이렇게 받아주면 계속합니다. 자, 이제 좀 안 만난다고 이제 아유 좀 저 연락해도 안 나갔대요. 시어머니도 좀 이제 좀 뜸해집니까? 뜸해질 타이밍이 됐는데 예? 그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 친정 엄마가 뭔가 몸에 통증이 생기면서 컨디션이 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이 사돈하고 불편한 만남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나 원치 않는 등산을 하다가 근육통이 생긴 건가? 라고 하면서 파스 붙이면서 견뎠는데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이었던 겁니다. 아이고. 암 진단이 나와서 결국 친정 엄마가 수술 후에 입원을 하게 됐고 친정 아버지가 그 엄마를 밤낮으로 옆에 붙어서 간호를 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또 이 시어머니한테도 전해집니다. 이 시어머니가 얘기 듣고 또 문병원 가셔야 되겠네. 그렇죠. 사돈 사이니까 당연히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 사이였고요. 친정 부모님도 이 문병을 거절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문병을 오게 됐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문병을 왜 갑니까? 당연히 환자의 안부를 물으러 가는 거잖아요. 환자 보러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가서 친정어머니가 몸이 아픈지 괜찮은지 이런 거 제대로 묻지도 않고요. 사돈 만났을 때 그동안 계속 해왔던 행동, 바로 친정 아버지에게만 모든 관심을 집중을 했습니다. 야. 정말 너무했는데요.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아유, 바깥 사돈은 오늘도 참 훤칠하십니다. 사부인은 지금 얼굴이 말이 하는데 아유,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두 분 보면 부부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친정 어머니 안 그래도 큰 수술 받고 이제 회복하느냐고 얼마나 몸도 아프고 예민해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모길래 처음에 시작할 때 나왔던 그 사파 있었잖아요.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아니 내 남편이 탐냐냐 사돈아 왜 그러냐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지금 내 남편 탐내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겠습니까? 아니 너무 말을 막 하시네요.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 들어보니까. 자, 사돈지간에 그 어렵다는 사돈지간에 서로 이렇게 큰 소리까지 오갔어요. 그날 이후 5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 5년 동안 결국 투병하시던 이 며느리의 친정엄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게도 친정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이 마련이 됐죠. 빈소가 차려졌는데 시어머니니까 사돈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문상을 하러 와야죠. 부고 연락을 받은 시어머니가 얼마 뒤에 등장을 했는데 문상객들이 전부 다 놀라서 말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저분 누구야? 시어머니가요. 어두운 옷에 바지 정장은 맞았어요. 그런데 위아래 세트로 입은 그 옷이요. 마치 가수 김연자 씨 무대 의상처럼 막 여기저기에 반짝반짝하는 반짝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려있는 무슨 스타 등장하는 듯한 옷을 입고 온 거예요. 화장까지 하셨네. 시어머니가 빈소에 들어서니까 이 반짝이가 빈소 조명을 그냥 반사를 해서 실내가 번쩍번쩍 환하게 밝아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두운 색 옷이 저거밖에 없었나 싶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옷을 사서라도 입고 와야죠. 본인 엄마가 지금 반짝하는 그런 옷을 반짝이 옷을 입고 등장을 하니까 심지어 남편도 헉 이렇게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야, 저기 장례식장인데
아니 지금 뭐 본인 무슨 생각으로 저런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지금? 정말 황당하죠. 아마 다른 사람들도 보고 너무나 황당했을 텐데 막상 본인은 너무나 당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도 말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발인을 마친 후에 시어머니가 또다시 친정아빠에게 연락을 했다라고 해요. 장례식 마치고 며칠 뒤에. 그렇죠. 따로 연락을 해서 이제 친정아버지는 뭐 감사 인사도 전하고 겸사겸사 해서 둘이서 이제 카페에서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페에서 만났을 때 정말 또 이 시어머니가 선 넘는 행동을 하고 마는데요. 손을 또 붙잡고 토닥토닥 조물조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못 본 사이에 신수가 더 훤칠해지셨다. 이제는 사돈에게 더 좋은 일만 생길 거고 아직 한창이신데 세장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세장가요? 아니 지금 아내가 돌아가신 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뭘 세장가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가 막혔던 친정아빠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결혼한 자녀들, 그러니까 지금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우리 딸, 우리 아들한테도 영향을 미쳤다고요? 딸이 이 모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친정 아버지가 이 얘기를 다 해준 겁니다.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고. 딸은 너무나 놀랐고, 근데 이게 부부 사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아내가 이 건에 대해서 시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고 남편한테 항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남편이 엄마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엄마 반평생 혼자 살아오신 분이고 원래 정이 많으신 분이다. 뭐 심하게 잘못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내 앞에서 우리 엄마를 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엄마 욕을 하느냐라고 해서 남편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남편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네. 지금 정확한 얘기를 못 들으셨네. 그런데 아내의 경우에는 남편은 지금 화를 내는 와중에 시어머니를 얼굴조차 보기 싫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렇지.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지금 시어머니가 저런 행동하면 되겠어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혼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혼 사유까지 가기는 아직까지 좀 애매한 상황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늘 정답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의도했어도 문제지만 아무 의식 없이 눈치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무의식 중에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인식을 못해서 고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내는 계속해서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중간 역할 잘 하셔야 됩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최소한의 도리만 하면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는 데만 집중하셔서 살아가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예, 며느리가 참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견도 비슷한데요.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휘파땡님, 부끄러움은 누구 몫인지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참 이게 근데 아들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 다음에 S땡땡님, 자녀들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핫 이슈 클릭 이어집니다. 네,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날씨 진짜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서울도 바깥에 나가면 햇볕이 뜨겁습니다. 한여름 벌써 시작됐어요, 사실상. 이런데 눈이 부실 정도로 뜨거운 저 태양, 이제는 조금 싫기도 하죠. 뭐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 방법, 태양을 피하는 방법, 이분이 알려준다고 합니다. 야, 오랜만에 봅니다. 가수 비인데, 야, 비 씨가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이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 네, 이렇게 선글라스를 들었다가 올렸다가 불렀던 아주 유명한 비씨의 노래죠. 오. 네, 바로 태양이 싫어. 이 노래가 너무 유명한 노래인데요. 떼창을 불렀다고 합니다. 떼창? 네, 후창으로 태양이 싫어라고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아주 많은 사람들이 떼창을 완벽하게 해냈는데요. 어디서요? 팬 가득한 콘서트 현장이냐? 아니고요. 여기는 연세대학교 축제인 아카라카 축제 현장입니다. 역시 대학 축제라서 그런지 확실히 너무 혈기왕성하게 반응들이 아주 핫한데요. 이때 주목 포인트는 이 노래는 2003년도에 발매된 노래인데요. 이 신입생들은 그보다 2살이나 어린 2005년도생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2005년생들이 지금 같이 떼창을 해주는 거예요. 조수빈 씨도 미스트롯 출연해 보셔서 아실 텐데 팬들이 같이 이렇게 떼창해주면 기분이 좋죠? 네, 당연합니다. 저도 한때 미스터 로또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는데 예. 그때도 이제 팬들이 같이 소통해 주시면서 불러주시고 춤춰주시니까 저도 너무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B 씨도 이 때문인지 무대에 올라가서 학생들이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이 노래를 알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너무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 걱정과는 아주 무관하게 태양이 싫어 하면서 본인들보다 태어나기도 전인 노래를 아주 완벽하게 떼창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그래서 무대에서 내려가서 B 씨는 너무 재밌다, 너무 기분 좋다. 이렇게라면 20곡도 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너무 신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 20곡도 할 수 있대요. 글쎄요, 비도 나이가 들어요. 자, 20곡 부른다고요? 며칠 뒤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어디가 막 쑤신다고요? 천하의 비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카라카 공연을 하고 왔는데 이제 혼자 한 6곡 정도를 하고 왔어요. 근데 하고 났는데 이제 관절이 조금 유독 또 그날이 비가 와가지고 비관절. 네, 아프더라고요. 야, 비는 춤으로 단련된 분인데 관절 아픈 건 없을 수가 없나 봐요. 예, B 씨도 태양은 피할 수 있어도 관절통은 피할 수 없는 나이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40대 초반이거든요. 예. 근데 댄스를 격렬하게 추는 댄스 가수들이 거의 20대 때부터 관절통을 달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B 씨도 오랫동안 춤을 췄으니까 좀 관절에 대한 부담이 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독 콘서트를 최근 했거든요. 콘서트 일정을 잡자마자 B 씨가 달려간 곳이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예. 병원에 가서 몸에 좋다는 주사를 잔뜩 맞고 이 콘서트에서 춤으로 끝을 보겠다라고 하면서 영양제 주사 투혼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춤이길래 저러느냐. B 씨 춤 보세요. 저거 아무나 못 따라합니다. 잠깐만 보시죠. Hey, oh, JR, yo, still love, yo, bring the beat back. Oh, hey, oh, hey, oh, hey, oh, hey, put your hands up. 따라 하시겠습니까? 체력부터 팬들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요, 군복을 벗고 사회로 나온 뒤에 일거수 일투족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인데, 아니, 야, 이 한번 허그 한번 해준다고 했지 언제 이분의 사연입니다. 저도 이거를 기획하면서 되게 재밌고 신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재밌고 신나서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즐거우세요? 다음에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더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땀 좀 식었으니까 다시 시작할까요? 자, BTS의 진입니다. 포옹의 프리허그 행사 한번 이렇게 안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팬들이 갔겠죠. 그런데 안아준다고 그랬지. 아니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요. 황당한 여성 팬이 있었어요. 네, 정말 저도 너무 황당했는데요. 군대에 있을 동안 너무 보고 싶어했던 팬들을 위해서 포옹해라는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요. 진 씨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너무 화기애애하게 포옹을 하면서 잘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한 여성 팬 때문에 모든 전 세계 아미들이 눈살을 찌푸렸다고 합니다. 왜요? 네, 영상 한번 같이 보시면요.
파란색 스카프를 두른 여성 보이시죠? 잠깐만. 네. 앉는가 싶더니 갑자기 왜 입술을 왜 볼에다가 쪽 와. 갖다 대려 한 건데요. 이때 진 씨가 피하면서 볼에는 그래도 다행히 닿지 않았는데 야.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진 씨와 그 현장 스태프들 모두 너무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여성 외에도 다른 여러 팬들도 이런 행동을 시도한 걸로 전해져서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보세요 지금. 아니 안아준다고 그랬지 포옹해지 뽀뽀해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 영상이 확산되면서요. 팬들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추행이다. 너무나 무례하다. 이런 비판들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좀 예상하고 기획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소속사에 대해서 아티스트를 좀 더 보호해라.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팬들이 다른 팬들에 의해 고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BTS의 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한 팬이 그러니까 그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팬들에 대해서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을 했고 지금 현재 송파 경찰서에 지금 이 사건이 이첩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지금 글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사실 고발된 것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성추행으로 보고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여가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웬 이상한 아저씨가 올라와서 저랬다면. 뭐 그런 것까지 남녀를 차별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만 진도 똑같은 기분일 겁니다. 자, 이어서 볼 내용은 미스터트롯2에서 시원한 가창력과 또 이 청량미로 사랑을 받았던 이 가수 소식입니다. 무엇을 주워먹고 그 몫을 힘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우리를 다 열어. 그리 가르쳤건 야, 지금 저 목소리 보세요, 박지현 씨. 근데 박지현 씨가 작사를 한다고요? 네, 본인 신곡을 작사했다고 합니다. 박지현 씨 어제 첫 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 그대가 웃으면 좋아 발매를 했는데요. TV조선 미스터트롯2에 출연한 이후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곡인데 본인이 직접 작사에 참여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어떤 가사일까 궁금한데 그대가 웃고 있으면 나도 웃음이 나와 그대가 웃고 있으면 무장 해제가 완료 그대를 웃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싶어 제가 그냥 이렇게 전달해도 너무 달달한 내용이잖아요. 예. 박지현 씨 목소리로 잠깐 한번 들어보실까요? 눈부신 햇살 같아 이런 달달한 가사에 박지현 씨 매력적인 목소리가 더해지니까 절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네요. 예, 신곡을 본인이 직접. 근데 이런 분들 많아요. 특히 요즘에 이제 젊은 트로트 가수들은요, 작사는 물론 작곡도 합니다. 임영웅도 그랬었잖아요. 저 런던 보이가요. 잠깐 영국에 갔을 때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순식간에 쓴 곡이래요. 야, 임영웅은 못하는 게 없네. 네, 맞습니다. 최근 발매됐던 새 싱글 타이틀곡의 온기와 홈도 두 곡 모두 다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능으로 싱어송라이터로 활약을 하는가 하면 온기라는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연기에도 첫 도전을 했었는데요. 예. 이 뮤직비디오 찍기 전에도 연기 연습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 또 섬세한 감정선을 전달하면서 제가 보기에 연기자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할 정도로 너무 연기를 잘해서 또 한 번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한 임영웅 씨가 이렇게 신곡도 내고 뮤비도 찍으면서 뭔가 탁 스쳐 지나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 때문인지 나도 한번 써볼까 하면서 시나리오 집필에도 요즘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시나리오 작가까지. 글쎄요, 이럴 때 좀 불공평하신 것 같아, 신이.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사건 파일 24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